1778년 두 명의 아일랜드 상류층 여성은 집과 가족을 떠나 웨일스의 작은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두 여성은 50년 넘게 아름다운 마을에서 연인으로 함께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동시대인들에게는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매혹적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노 샬롯 버틀러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들 가운데 하나 출신이었습니다. 버틀러 가문은 12세기 말과 13세기에 아일랜드 중부에서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으며 이 영지는 이후 가문의 후손들이 오몬드 백작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가문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서 깊고 지위가 높은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엘리노는 1739년 5월 11일 킬케니 성에서 이러한 부유한 배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월터 버틀러와 엘렌 모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4자녀 중 셋째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설적인 제16대 오몬드 백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속 문제로 인해 이 칭호를 공식적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엘리노는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버틀러 가문은 17세기에 잠시 망명 생활을 했던 시절부터 가톨릭 강국들과 유럽 대륙의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엘리노는 책을 탐독하며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과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고 가족들은 그녀를 사교성 없는 책벌레로 여겼습니다. 어쨌든 엘리노는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고 1750년대 후반 아일랜드로 돌아왔을 때 정략 결혼을 강요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라 폰슨비는 아일랜드 중부지방에서 조금 덜 화려했지만 여전히 강력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1755년 아일랜드에서 상류층 여성인 루이사 라이언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챔브리 브라바존 폰슨비는 뉴타운 아즈드 지역의 아일랜드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사라 폰슨비는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외동딸이었으나 어머니 루이사는 사라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챔브리 폰슨비는 곧 메리 바커와 재혼했습니다. 메리 바커는 윌리엄 바커 경의 딸이었다. 그녀는 킬클리 애비의 3대 준남작 윌리엄 바커 경의 딸로 챔브리 폰슨비의 3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챔브리 폰슨비는 메리와의 사이에서 어머니 이름을 딴 딸 메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762년 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약 41세였습니다. 그때 사라는 겨우 6살이었고 그의 3번째 아내는 아들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사망 4개월 후 태어나 그의 이름을 따라 챔브리 브라바존이라 지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사라는 고아가 되었고 킬케니의 친척들에게 보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엘리노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엘리노는 25합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그녀는 엘리노보다 16살이나 어렸어요. 그들은 1768년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 사라는 13살이었고 엘리노는 29살이었습니다. 사라는 엘리노의 지도 아래 추가 교육을 위해 킬케니 성으로 보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은 가까운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이 우정은 사라의 교육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사라가 18살이 되어 학업을 마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락을 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1770년대 중반이 되자 엘리노와 사라는 매우 가까워졌고 서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아무리 숨겨져 있었다고 해도 결혼을 원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두 여성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엘리노는 이미 30이 훨씬 넘었고 가족 대부분은 그녀의 결혼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지는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고아라는 그녀의 신분은 이런 점에서 특히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노가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도원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엘리노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의 결과로 두 사람은 아일랜드 중부지방을 떠나 다른 곳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도망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노와 사라는 1778년 3월 30일 밤에 킬케니에서 탈출하려는 첫 시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자처럼 옷을 입고 무장한 뒤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워터포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워터포드 부두 근처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들통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사라의 개 때문에 그들이 들켰다고 합니다. 그들이 개를 데려갔고 그 개가 계속 짖어서 들켰다고 합니다. 이 일 이후로 가족들은 그들에게 계획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2달 후 여성들은 다시 한번 시도했고 이번에는 성공해서 아이리시해를 건너 웨일스로 도망쳤습니다. 밀포드 헤이븐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웨일스의 아름다운 전원을 여행한 뒤 북웨일스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랑골렌 마을 외곽에 있는 매력적인 오두막의 임차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1780년에 그들은 그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 집을 그들은 플라스 나우이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플라스 나우이드는 새로운 홀 또는 새로운 저택을 의미하는 킴리거 용어입니다. 이곳은 이후 50년 동안 그들의 집이 되었고 그들은 곧 웨일스와 잉글랜드에서 제법 이름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엘리노와 사라는 1770년대 후반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후 점차 플라스 나우이드의 개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5침실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이 지역과 시대의 기준으로는 큰 편이었지만 건축적 특징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건물의 외관과 특징을 바꿔 고딕 양식의 오두막으로 만들었고 이는 분명히 웨일스 시골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치형 창문과 유리창이었는데 이로 인해 오두막의 정면은 웨일스 가정집이라기보다는 중세 고딕 성당의 외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수세기 동안 체스터 대성당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던 중세의 대형 석조 십자가까지 손에 넣었는데 이 십자가는 청교도들이 로마 가톨릭 신앙에 반발하여 영국 내전 중에 철거된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새롭게 세웠습니다. 벽식을 갖춘 정원도 오두막 주변에 조성되었고 내부에는 정교한 참나무 판넬이 많은 방을 장식했습니다. 엘리노와 사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레즈비언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서로의 동행에서 위안을 찾고 결혼과 당시의 사회적 제약을 거부하기로 한 두 명의 특별히 가까운 여성들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연인이었다는 데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엘리너의 방대한 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그녀는 사라를 반복해 내 사랑이라 부릅니다. 또한 그들이 여러 애완견들에게 사부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붙인 것은 두 여성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꽤 구체적인 증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사포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류 시인이었으며 여성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레즈비언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 출신입니다. 당시에는 동성애 관계가 일반적으로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관계로 인해 박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적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도는 두 남성이 함께 살았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20세기에도 한참 동안 동성애 관계가 소도미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탄압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여성은 여기서 여유롭고 지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돈이 충분했습니다. 메리 캐럴을 포함해서 사라의 아일랜드 시절 가사 도우미였던 개성 넘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충직한 하인과 친구로 남게 됩니다. 이 덕분에 여성들은 오두막을 수리하거나 다른 일에 자유롭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785년 9월 22일에 엘리너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남. 어두운 아침. 산들이 모두 안개에 쌓여 있었다. 굵은 비. 도서관에 피운 불. 기분 좋게 편안했다. 8시 반에 아침을 먹었다. 9시부터 1시까지 글을 썼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펜브룩 성을 그렸다. 1시부터 3시까지 책을 읽어주었다. 저녁 식사 후 급히 정원을 돌았다. 하루 종일 내내 비가 끊임없이 내렸다. 4시부터 10시까지 마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10시부터 11시까지 불 옆에서 내 사랑과 대화했다. 조용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읽고, 쓰고, 그림을 그리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날들을 묘사한 다른 기록들도 많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조용하고 은둔적인 삶을 행복하게 살았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아일랜드에서 도망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소원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앙골레는 더블린과 런던을 오가는 여행자들이 북웨일즈를 거쳐 잉글랜드로 들어갈 때 이용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에 위치해 있었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랑골렌에 있는 그들을 자주 찾아왔다는 증거가 있다. 두 가족 모두 엘리너와 사라가 아일랜드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듯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엘리너와 사라는 영국 전역에서 점점 유명해졌다. 처음에는 이 외딴 웨일스 시골집의 고딕 양식 건축 때문에 그들의 집이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이 독특한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개방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로부터 방문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아이바노의 저자인 월터 스콧 경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인 퍼시 셸리와 바이런 경, 그리고 심지어 나폴레옹 전쟁의 영웅인 아서 웰즐리, 즉 초대 웰링턴 공작도 있었다. 찰스 다윈과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방문객이었다. 독일 귀족이자 조경 디자이너인 헤르만 폰 푸클러 무스카우 공과 많은 다른 이들도 있었다. 샬럿 여왕도 오두막을 보고 싶어 했고 조지 3세에게 그들에게 연금을 주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랑고렌의 두 여인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인물은 윌리엄 워즈워스였다. 그는 이후에 To the Lady Eve and the On Miss P라는 시를 지어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것이 여성들이 문학적으로 불멸화된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다. 안나 시워드 역시 자신의 시 랑고렌 계곡에서 그들에 대해 썼다. 1796년에 지어진 작품이다. 한편 의사 메리 고든이 쓴 선구적인 소설 야생 거위의 추격은 1936년에 버지니아 울프의 후원으로 출판되었으며 이 소설에서도 랑골렌의 숙녀들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엘리노와 사라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변함없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갔지만 1809년에 평생의 동반자 메리 캐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의 사망은 슬픈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들의 말년에는 둘 다 검은색 승마복과 남성용 실크헤트를 썼다.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엉뚱하고 구식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옷차림은 야외 활동에 실용적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도 거부했다. 우리가 그들 외모를 확실히 아는 유일한 이유는 누군가가 다른 이들이 방해하는 사이 재빨리 비밀 스케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 여성들은 종종 돈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탱해준 관대한 이웃들과 후원자들이 많았다. 앤 리스터는 헬리팩스의 영국 지주로 방대한 개인 일기로 유명한데 1822년에 그들을 방문한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사라 폰슨비가 처신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쯤 엘리너, 매우 나이가 많았고 앤은 랑고렌 방문했을 때 그녀를 만났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마 그때 그녀는 거동이 어려워 누워 지냈을 것이다. 또한 최초의 현대 레즈비언으로 불리는 앤의 추측도 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에 영감을 받아 연인과 비공식 결혼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 결국 두 사람의 상당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엘리너와 사라는 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엘리너는 90세까지 생존했다. 1829년 6월 2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라는 그 후 플라스나우이드에서 2년 조금 넘게 더 살았다. 1831년 12월 9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랑골렌의 성 콜린 교회에 있는 같은 묘역에 함께 묻혔다. 여기에는 메리도 함께 묻혀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죽은 후 두 사람은 3년 기념비를 세웠고 이는 오랜 세월 함께 행복하게 지낸 세 사람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제는 1850년대 크림 전쟁의 영국 지휘관이자 참전 용사였던 존 요크 장군이 새로운 소유주가 되어 한동안 그곳에 거주했다. 1932년에 그 집은 랑골렌 도시지구 의회의 소유가 되었다. 오늘날 그곳은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특이한 디자인 요소들과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그곳에서 살았던 두 여성의 이야기 때문에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랑골렌의 숙녀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라며 그들의 삶에 대한 의견이나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포 같은 라이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